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날 홍준표 의원실의 분위기는 유독 날카로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중앙 테이블에 앉은 홍준표는 특유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젊은 수석 보좌관 김 비서관을 쳐다봤다. 그래서 판은 깔렸다는 거지. 홍준표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마치 오랜 사냥을 앞둔 노련한 맹수 같았다. 김 비서관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앞으로 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원님. 방송사 쪽과 조율 끝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황금 시간대 생방송 토론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결국 수락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명분이라. 홍준표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팔짱을 낀 그의 등에서는 수십 년간 다져온 정치인의 관록이 뿜어져 나왔다. 이재명이는 대중 앞에서 싸우는 걸 피할 놈이 아니지. 자기가 늘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그 오만함이 바로 우리가 파고들 아킬레스건이야. 주제는 국가 미래와 정치 개혁이라는 큰 틀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질문은 우리 쪽에서 던질 수 있도록 협상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김 비서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었다. 홍준표 같은 베테랑 정치인과 일하는 것은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의 엄청난 경험과 직관은 때로 신의 한 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도박이 되기도 했다. 홍준표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김비서관, 이재명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그래서 당신은 깨끗한가? 이 질문이야. 본인은 서민의 편이고 기득권과 싸우는 투사라는 프레임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 프레임을 박살내야 해. 대장동 건이나 성남 FC 건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공격했던 소재라. 김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식상한 공격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다. 국민들은 똑같은 정치 공방에 쉽게 피로감을 느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 홍준표는 손가락을 흔들었다. 이재명이 똑똑한 놈이라는 건 나도 인정해. 법리적으로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지. 팩트로 공격하면 그건 검찰의 왜곡된 주장이다라고 방어할 게 뻔해. 우리는 팩트가 아니라 그의 도덕성과 이미지를 공격해야 돼. 대중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야. 그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화면에는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 봐. 작은 불의도 참지 않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자기가 한 말들이야. 아주 좋아. 이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홍준표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이재명의 과거 개발 사업 하나를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사소한 사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측근 중 한 명이 작은 이득을 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억도 못할 작은 가십거리였다. 토론이 시작되면 나는 아주 정중하게 물을 거야. 대표님은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 사건에서 측근이었던 A씨가 이런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요. 하지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한 과정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말이야. 김 비서관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팩트 싸움이 아니었다.
이재명을 내로남불 위선자로 만드는 정교하게 설계된 프레임 전쟁이었다. 이재명이 만약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버럭 화를 내면 그는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냐고 몰아붙일 수 있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없다 라고 방어하면 역시 법기술자다, 도덕성은 내팽개쳤다는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었다. 어떻게 대답하든 이재명은 덫에 걸려들게 되어 있었다. 대중에게 그는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위선적인 정치인으로 빛을 터였다. 이재명은 분명히 당황할 거야. 예상치 못한 공격이거든. 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순간 승기는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지. 그 장면 하나만으로 토론의 승패는 결정될 거고 인터넷에는 논리로 압살당하는 이재명이라는 영상이 돌아다니게 될 거야. 홍준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다져진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노리는 공격. 그는 이미 토론에서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다. 준비 잘 해둬. 이번 토론은 그냥 토론이 아니야.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 싸움이 될 테니까. 같은 시각 홍준표의 의원실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팽팽한 수싸움이 오가고 있었다. 이재명은 팔짱을 낀 채 회의실 스크린에 떠있는 홍준표 의원과의 1:1 생방송 토론 확정이라는 기사 제목을 묵묵히 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10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박성진 정무실장과 젊은 정책 분석가들이 앉아 있었다. 한 젊은 분석가가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하필 이 시점에 그것도 저격수 역할을 자처해온 홍준표 의원이 토론을 제안한 건 의도가 뻔합니다.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고 대표님께 흠집을 내서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는 겁니다. 박 실장도 동의했다. 홍 의원은 토론의 귀재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감정적으로 흔드는데 아주 능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료까지 탈탈 털어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회의실의 모두가 이재명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한참 동안 스크린을 응시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홍준표 대표,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시구만.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심지어 약간의 웃음기마저 느껴졌다. 다들 왜 그렇게 심각해?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주면 되는 거지. 피하면 우리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대표님, 이번 토론은 함정이라는 거 나도 알아. 이재명은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야? 평생을 검사로 정치인으로 살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강한 사람이었어.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판을 짰다는 건 자기가 100% 이길 수 있는 판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이야. 그는 분석가들 앞에 멈춰섰다. 그럼 그가 생각하는 이기는 판이 뭘까? 내가 과거 문제로 진땀 흘리는 모습, 당황해서 버벅거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겠지.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아주 오래되고 사소한 일을 들고 나와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할 거야. 이재명도 별 수 없는 정치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회의실의 모두가 놀라서 이재명을 쳐다봤다. 그들은 홍준표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은 이미 홍준표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반박 논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말하자 이재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방어만 해서는 안 돼.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홍 대표가 우리를 위해 무대를 만들어줬잖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를 방어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무대야. 이재명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홍 대표는 내가 그의 질문에 허둥지둥 변명할 거라고 예상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 질문을 역으로 이용할 거야. 그가 내 개인의 도덕성을 공격하면 나는 그걸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을 키울 거야. 구조적인 문제라니요? 예를 들어 그가 내 측근에 사소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쳐.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작은 의혹조차 나오지 않도록 더 살폈어야 했는데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라고 일단 낮게 엎드리는 거야. 분석가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싸우기도 전에 잘못을 인정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의원님, 더 큰 문제는 그런 작은 의혹이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소수의 특권층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적인 부패 아닐까요? 검사 출신이시고 여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의원님께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라고 되묻는 거야.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의 눈이 동그래졌다. 홍준표가 던진 개인의 도덕성이라는 작은 창을 사회 구조적 부패라는 거대한 방패로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 창을 빼앗아 그의 심장을 겨누는 역공이었다. 홍준표 자신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기득권과 특권층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홍 대표가 파놓은 함정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함정 안에서 새로운 판을 여는 거지. 이건 이재명 대 홍준표의 싸움이 아니야. 서민과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과 낡은 기득권 세력의 싸움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해. 이재명은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홍 대표가 판을 깔아줬으니 우리는 거기서 신나게 춤을 추면 돼. 그가 원하는 춤이 아니라 우리가 추고 싶은 춤을. 김 비서관이 이재명은 그저 올라와서 춤을 추면 된다고 했던 홍준표의 말이 이재명의 입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덫을 놓는 자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지만 덫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 자는 이미 그 덫을 부수고 새로운 판을 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열릴 토론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 서로의 수를 완벽하게 읽고 있는 두 노련한 승부사가 벌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건 거대한 체스 게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제1장의 막이 그렇게 조용히 올랐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수술실 불빛처럼 차갑고 강렬했다. 방송 시작 5분 전 카운트다운 숫자가 스크린에 떠 있었지만 현장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했다. 사회자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원고를 점검했고 수십 개의 카메라는 생명체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최적의 각도를 찾고서 따따꺼 아이세 어시다 토론석에 앉은 두 남자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홍준표는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여유롭게 다리까지 꼬고 있었다. 그는
방청석을 훑어보며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는 등 마치 안방에 앉아 있는 듯한 노련함을 과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일주일 내내 갈고 닦은 이재명을 무너뜨릴 날카로운 질문이 장전되어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사냥꾼이었다. 반면 이재명은 자세를 고추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동도 없는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없어진다. 긴장한 것 같지도 그렇다고 여유로워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거대한 파도를 앞둔 서퍼처럼 모든 신경을 고요히 가다듬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그의 팀원들은 스크린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제발 평소처럼만 하시길. 박성진 실장의 중얼거림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자, 생방송 30초 전입니다. PD의 외침과 함께 스튜디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차가운 공기만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이윽고 경쾌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토론의 막이 올라탔다. 초반 탐색전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경제, 외교, 민생 문제에 대해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면 홍준표는 특유의 직설적이고 간결한 화법으로 정부를 비판하며 이재명을 몰아붙였다. 이재명 대표님,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고작 현금 좀 뿌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건 경제가 아니라 마약이에요, 마약. 잠시 고통을 잊게 할지는 몰라도 결국 나라 경제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촌철살인의 비유였다. 방청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은 즉각 받아쳤다. 그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준비된 수치를 제시하며 차분하게 응수했다. 홍준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국가 경제의 거시적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쓰러져가는 민생 경제의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자는 응급수혈입니다. 마약 대 응급수혈. 프레임 대결은 팽팽했다. 홍준표가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비유로 공격하면 이재명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서민의 언어로 방어했다. 토론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불꽃을 튀기며 흘러갔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두 거물의 수싸움을 지켜봤다. 그리고 마침내 홍준표가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 주도권 토론, 그가 칼을 뽑아들 순간이었다. 사회자가 자, 그럼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자 홍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빛이 하이에나처럼 번뜩였다. 스튜디오의 모든 카메라가 그의 입으로 집중됐다. 이재명 대표님. 그는 일부러 부드럽고 정중한 톤으로 입을 열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저는 평소 대표님께서 정의, 공정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특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씀은 많은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요. 밑밥을 까는 솜씨가 노련했다. 이재명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준표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과거 성남시에서 진행됐던 한 작은 개발 사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요. 저도 그 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표님의 오랜 측근이었던 분이 사업 관련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법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올 것이 왔다. 이재명 캠프의 박 실장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홍준표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었다. 홍준표는 활용점정을 찍듯 결정타를 날렸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인 유무죄가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스스로 강조하신 그 공정한 과정이라는 높은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표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완벽한 일격이었다.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홍준표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며 승리를 예감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재명은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말을 더듬을 것이다. 어떤 반응을 보여도 그는 패배자가 될 터였다. 모두의 시선이 이재명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1초, 2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홍준표의 입가에 걸렸던 미소가 더욱 짙어질 무렵 이재명이 천천히 눈을 뜨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님의 문제제기 아프게 듣겠습니다.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분노도 변명도 아니었다. 조용한 인정이었다. 홍준표의 미소가 순간 멈칫했다. 그런 작은 의혹조차 나오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분명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스튜디오는 술렁였다. 저렇게 쉽게 사과한다고? 홍준표의 보좌관, 김 비서관은 모니터를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계획에 없는 전개였다. 고개를 든 이재명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홍준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의원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작은 의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한 개인이 사소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것도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소수의 특권층이 법과 제도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용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적인 부패는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판이 뒤집히는 소리였다. 공격의 대상이 이재명 개인에서 특권층과 구조적 부패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홍준표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이재명은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설계한 논리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검사 출신으로 평생 법을 다루셨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홍준표 의원님이야말로 이 나라의 기득권과 엘리트 시스템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카메라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저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계실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공정한 과정을 해치는 거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국민들 앞에서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는 말문이 막혔다. 이재명의 의혹을 심판하던 심판관이 순식간에 기득권 시스템의 수호자라는 죄목으로 피고석에 앉게 된 셈이었다. 아니 지금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홍준표가 당황하며 말을 내뱉었지만 이미 늦었다. 이재명은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오히려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 제 문제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지요.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개인의 흠집 내기식 정치 공방에 지쳐 있습니다. 누가 더 깨끗한가를 따지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논의하라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마무리였다. 그는 홍준표의 공격을 개인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사회개혁을 위한 논의로 격상시켰다. 토론의 주도권, 의제, 프레임까지 모든 것을 단 몇 분 만에 자신의 것으로 가져왔다. 땡땡땡땡.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사회자가 광고를 알리는 멘트를 하는 동안 스튜디오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다. 홍준표는 굳은 표정으로 원고만 내려다봤고 이재명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의 무게가 토론 시작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판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토론이 끝나고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꺼지는 순간 두 남자의 희비는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엇갈렸다. 홍준표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분노로 얼굴이 어디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자신의 수십 년 정치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판을 뒤집힌 경험은 처음이었다. 패배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모멸감이었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는 애꿎은 생수병을 집어던졌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놈이 그렇게 나올 줄 왜 예상 못했어? 고함 소리에 젊은 김 비서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역시 모니터를 통해 토론을 지켜보며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이재명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일 때까지만 해도 역시 홍준표다라고 감탄했지만 그 후 이어진 역공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건 단순한 임기응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한 자의 완벽한 카운터였다. 의원님, 일단 나가! 홍준표의 일갈에 김 비서관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패배한 노장의 상처 입은 포효 같았다. 반대편 이재명의 대기실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박성진 실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대표님, 완벽했습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구조적 부패라는 한 방에 홍준표가 완전히 넉다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리의 주역인 이재명은 옅은 미소를 띤 채 조용히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다. 그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팀원들에게 손을 저어 보였다. 다들 고생했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늘 토론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은 것뿐이야. 홍준표라는 거물을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던진 구조적 부패라는 화두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실제 정치 개혁으로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진짜 싸움이지. 들뜰 시간 없어. 내일부터 더 바빠질 거야.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내다보는 리더의 모습에 대기실의 소란스러움은 곧 차분한 결의로 바뀌었다. 그들은 작은 전투에서 이겼을 뿐 거대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는 전날 밤의 토론 이야기로 온통 술렁였다. 신문 한면 헤드라인은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단어들로 채워졌다. 개인의 의혹을 구조적 부패로 화해로 이에 이재명의 완벽한 판 뒤집기,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홍준표,
자신의 덫에 걸리다. 토론의 프레임을 지배한 이재명의 한마디, 정치 지형을 흔들다. 온라인은 더욱 뜨거웠다. 토론의 결정적인 순간을 편집한 영상은 사이다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퍼져나갔다. 댓글창에는 속이 뻥 뚫린다. 저게 진짜 정치지. 맨날 똑같은 흠집내기만 보다가 차원이 다른 토론을 봤다. 와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정치인들이 모이는 국회의원회관 카페는 거대한 정보 교환의 장이 되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삼삼오오 모인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어젯밤 토론을 화제에 올렸다. 이야, 어제 이재명 대표 봤어. 완전 미쳤더라. 한 여당 의원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당했어. 자기가 제일 잘하는 링에서 KO패를 당한 셈이니 충격이 클 거야. 다른 야당 의원이 맞장구를 쳤다. 무서운 건 말이야. 그게 그냥 말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된 거였어. 홍준표가 뭘 던질지 예측하고 그걸 받아서 더 큰 창으로 만들어뒀지를 준비를 한 거지. 이건 뭐 정치 구단이야.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재명에 대한 경계심과 감탄, 그리고 홍준표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냉정한 분석이 뒤섞여 있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권력의 무게추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여의도의 생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토론 하나로 이재명은 단순히 유력 정치인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모두에게 심어주었다. 같은 시각 홍준표는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TV 뉴스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화면마다 자신의 굳은 표정과 여유롭게 역공을 펼치는 이재명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나오고 있었다. 어제의 분노는 가라앉고 차가운 현실 인식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내가 졌다. 수십 년간 수많은 상대를 꺾어왔던 그였지만 이번 패배는 뼈 아팠다. 그는 이재명을 그저 말 잘하고 저돌적인 싸움꾼 정도로 얕봤다. 하지만 그는 싸움꾼이 아니라 전쟁의 전체 판도를 읽는 전략가였다. 홍준표는 자신이 판을 짰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재명이 짜놓은 더 큰 판 위에서 놀아난 셈이었다. 그는 조용히 TV를 껐다. 창밖의 국회의사당 돔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반면 이 이재명의 사무실은 활기로 넘쳤다. 토론 후 쏟아지는 언론 인터뷰와 일정 요청으로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박성진 실장은 늘어난 업무량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이재명은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정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다들 봤지? 국민들이 왜 열광하는지. 지긋지긋한 막말이나 흠집내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논쟁에 목말라 있었던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토론에서 던진 구조적 부패 청산, 기득권 개혁이라는 화두를 그냥 구호로 끝내면 안 돼. 이걸 구체적인 법안과 정책으로 만들어야 해.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야. 민심의 돛에 바람이 불 때 노를 저어야지. 화이트보드에는 부동산 개혁, 금융 시스템 개혁, 사법 개혁과 같은 굵직한 단어들이 적히기 시작했다. 토론은 끝났지만 진짜 정치는 이제부터였다. 하나의 공개 토론이 여의도의 공기를 바꿨고 정치의 의제를 설정했으며 한 정치인의 위상을 뒤흔들었다. 홍준표가 파놓은 덫은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발판이 되었고 그 발판을 딛고 선 이재명은 더 멀고 험한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의도의 술렁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터였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대한 파도의 전주곡이었기 때문이다.